자,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의 뜻은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 이렇게 표시되거든. 근데 얘는 질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해도 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의 공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지?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 질량, 용질 질량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퍼센트 농도로부터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 자, 용질의 질량은 첫 번째 식을 봐봐. 용액 질량에다가 100분의 퍼센트를 곱하면은 용질의 질량이 나오겠지. 자,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있지? 농도가 같고 용액 질량이 같아도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 수는 다를 수 있어요. 자, 거기 밑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어. 한번 봐봐.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라고 하는 거는 물 90g에 포도당이 10g 들어있죠. 근데 거기에 포도당의 몰수는 180분의 10이야. 근데 10% 설탕 수용액 100g이라고 할 때, 자, 똑같이 물은 90g, 설탕은 10g인데, 설탕의 분자량이 342예요. 그렇기 때문에 녹아있는 몰수가 다르잖아. 네, 입자수가 달라요. 그런데 두 번째, 자, 몰농도. 몰농도는 단위가 라지 M인데 얘 실제 단위는 있지?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 자, 요게 몰농도의 공식이야. 자, 그런데 얘는 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해요. 자, 몰농도 공식이 뭔지 한번 볼까? 몰농도는 용액 부피 리터분의 용질 몰수예요. 자, 그런데 이걸 V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중요한 공식이 나와. MV가 뭐냐라고 하는 거. MV는 용액의 몰수 N이 나오지? 네, 요거 4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요건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몰농도 공식을 또 이렇게도 한번 바꿔볼까요?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1000으로 나눠야 되겠지? 리터로 붙이려면. 그리고 분자량분의 용질 질량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몰농도는 있지. 농도가 같고
용액 부피가 같으면은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수는 같아요. 자, 거기에 밑에 얘 두 개 나와 있죠.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ml 이렇게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몰수는 어떻게 돼? MV니까 0.1 몰롱도에 0.05 하면은 0.005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0.1몰의 설탕 수용액 50ml 여기에도 설탕의 몰수는 똑같이 0.1 몰롱도에 0.05리터를 곱하면은 0.005몰 똑같지. 자, 그런데 몰롱도 공식에서 있지. 자,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는지 보자. 첫 번째, 희석용액에 몰롱도 구하기. 자, 거기에서는 M1, V1은 M2, V2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자, 이게 희석용액에서 몰롱도 구하는 거예요. 얘가 나와 있죠. 자, 얘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서 500ml가 됐어. 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0.1 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됐대요. 이때 몰롱도는 얼마냐? 요게 나와 있을 거야. 자, 요거는 요 식에 그대로 넣으면 돼. M1V1은 M2V2다. 자, 그러면 0.1 몰롱도 곱하기 0.2리터짜리죠? 200ml. 자, 여기에 증류수를 부었더니 500ml가 됐어. 0.5리터가 된 거잖아. 그때 M은 얼마냐?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M은 0.04몰 농도 이렇게 변하죠. 자, 몰농도는 항상 이렇게 되는 거야. 증류수를 부어서 부피가 2배가 되면 몰농도는 2분의 1, 부피가 3배가 되면 몰농도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두 번째, 혼합용액의 몰농도 계산. 자, 혼합용액에서는 M1V1 더하기 M2V2는 MV 요 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도 얘가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자, 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1몰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어요. 자, 이때 몰롱도는 얼마냐 이거죠? 자, 요거는 요 식에 넣어보자. M1V1 더하기 M2V2 요거는 MV. 자, M1은 1몰롱도 그리고 0.1리터 그 다음에 0.2 몰롱도 곱하기 0.1리터 그러면 N 곱하기 100ml 100ml 섞었으니까 200ml 0.2리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M이 얼마냐 라고 나온다면 M은 얼마야? 1.5가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몰롱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밑에는 자 0.1몰의 황산구리 수용액 만들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고 다른 걸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보자.
자, 뭐냐면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기. 자, 요걸로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자, 이 속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용질의 질량, 여기에서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봐봐. 자, 용질의 질량은 우리가 앞에서 몰수로부터 계산했지. 몰수는 뭐분의 뭐라 그랬어? 화학식량분의 지난 시간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지? 자, 질량. 그러면 이 질량은 몰수의 화학식량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까 MV가 몰수고 여기에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잖아. 이게 용질의 질량이야. 그러면 1몰롱도 0.5리터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180을 곱하면 90g이 나오거든. 자, 지금 90g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필요해. 그래서 이 과정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첫 번째 포도당 90g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비커에 넣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커에 증류수를 부어요. 녹인단 말이야. 자, 이 녹인 용액을 어떻게 하냐면, 자, 용액을, 자, 요게 중요하지, 이제. 자, 몰롱도를 계산할 때는 0.5리터 부피 플라스크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해. 몰롱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돼. 자,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야. 자, 그리고 비커의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겼을 때 비커 벽면이나 막 이런 데 묻어 있겠지, 용액이.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비커를 증류수로 헹궈요. 자, 그 헹군 용액을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 자, 이렇게 넣고 요거를 약 2회 내지는 3회 정도 하면 돼. 자,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 표선까지 증류수를 부어요. 증류수를 부어 표선에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개를 막고 흔든 후 자, 라벨을 붙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있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게 중요하지. 용지를 녹인 용의 부피가 500ml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 500ml에 용지를 90g 녹인다. 그럼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게 몰롱도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래서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 자, 비커가 있는데, 자, 비커에 포도당을 넣어요. 그리고 증류수로 녹여.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목이 이렇게 길어.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닥이 평평해. 그리고 여기에 500ml 이렇게 써 있거든. 그리고 표선이 여기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요걸 요렇게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채워지지. 그러면 이걸 직류수로 다시 헹궈요. 이렇게 쭉 헹군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요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증류수를 부어서 요 표선까지 쭉 채워. 여기까지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마개를 맞고 흔든 다음에 라벨을 딱 붙이면은 이게 1몰 농도의 포도당 500ml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1단원의 마지막에 자, 농도의 변환 방법이 있어. 자, 농도 변환 방법 매우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지. 이거는 무조건 수능에서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농도 변화는 첫 번째 용액 질량을 구해요. 자, 용액의 질량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용액 질량은 용액 부피에 용액 밀도를 곱하면 돼. 그치? 반드시 이거는 밀도가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해야 돼. 용액의 질량이 필요하구나 라는 얘기야. 그 다음 같은 식이죠? 용액 밀도는 용액 부피분의 용액 질량. 그 다음에 자, 용액 부피는 용액 밀도분의 용액 질량이 되겠지. 자, 요 식은 무조건 필요한 식이니까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용질의 질량을 구해요. 자,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가지 식으로부터 구하면 돼요. 자, 퍼센트 농도로부터는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그 다음에 몰 농도로부터는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화학식량이에요. 분자량. 자, 요 두 식으로부터 용질 질량을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식에 대입하면 돼. 그래서 자, 요게 농도를 변환하는 방법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 1단원이 모두 끝난 상태거든 지금. 그러면 그 밑에 빈자리가 있지. 농도 변환 밑에 빈자리 있지. 거기에 지금 1단원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거, 공식처럼 머릿속에 있어야 할 거를 지금부터 쭉 써줄 테니까 한번 거기다 최종 정리 한번 해봐. 자, 우선 자, 1몰의 질량이란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것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 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몰수를 한번 계산하는 거를 볼까? 자,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1몰 부피분의 부피,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수분의 분자수. 그 다음에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요 놈은 몰수에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자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을 한번 배워볼까? 1리터의 질량 또는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같은 분자수의 질량비. 전부 질량비라고 한번 볼까요? 자, 요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이 비율은 바로 분자량비다. 자, 또 같은 온도, 압력, 부피에서 밀도비는 질량비는 분자량비다. 자, 그 다음에 1g의 부피 같은 질량의 부피비. 자,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부피비. 같은 분자수의 부피비. 자, 이거의 역수비가 분자량비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수비는 몰수비, 분자수비 항상 성립. 부피비, 온도, 압력 일정. 압력비는 온도, 부피 일정. 자, 절대 아닌 게 질량비. 자, 그 다음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법칙 배웠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었지? 자,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런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다 오른쪽 여기 빈자리에 써보자. A 원자의 질량분의 B 질량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에서 아주 잘 나와. 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A와 B 원자량의 B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A 일정량과
결합하는 비원자수 B. 자,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분의 A를 구한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1단원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될 공식 같은 거야. 알겠니? 됐어요? 이게 1단원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어느 문제에서 A분의 B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런 뜻이 있구나. 머릿속에 무조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단원이 끝났어, 혜진아.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이 숙제로 내고 2단원 바로 넘어가는 게 낫겠지? 자, 그래. 2단원으로 넘어가고 선생님이 보내준 거에 보면은 자, 1단원에 수능 대비 1, 2, 3, 4 네 파트가 있어. 그 중에 파트 1, 이 수능 대비 1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한번 풀어봐봐. 풀고 나서 틀린 것들은 체크하고 답안지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틀린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 수 있도록 하면 돼. 자, 요거는 1단원 끝났어요. 자, 그러면 2단원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단원 한번 펴봐. 자, 2단원을 피면은 원자의 구조와 구성 입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거기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자, 원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원자.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우선 원자 핵이 있지. 자, 원자핵은 두 가지 입자로 구성되죠? 자, 양성자와 중성자.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데 이 플러스 전하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야. 그 다음에 이게 원소 번호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소 번호가 양성자 수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질량에도 관여해. 자, 질량이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정도가 되거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죠. 자, 중성자는 동위 원소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도 질량에 관여해. 자, 질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 얘도 똑같아.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정도예요.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질량은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고 동위원소가 그러면 뭐냐? 얘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 수가 다른 원소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 그 다음에 이제 전자로 구성돼 있지.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를 더하면은 전하량이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자,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표현은 양성자 수가 바로 전자수가 돼야 돼. 자, 양성자가 원소 번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이 되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다고. 자, MA 11에 23이라고 할 때 밑에 있는 숫자가 번호, 그 다음에 위에 게 질량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나트륨 원자니까 전자도 11개, 중성자는 12개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6에 12짜리하고 6에 14짜리 이 두 가지만 비교할 거야.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비교할 때, 자, 6번이니까 양성자는 6개씩이야. 양성자는 6개. 전자도 6개. 그 다음에 중성자가 6개, 8개. 그래서 질량수가 12하고 14로 요거만 다르지? 이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뒤쪽에서는 요거는 건너뛸 거야. 자, 그리고 잘 봐. 2단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원자의 구성 입자. 어떤 입자냐?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느냐가 2단원의 출발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2단원의 출발을 시작해 봅시다. 이거 지우고. 자, 제목이 이렇게 돼요. 원자설의 변천과 구조를 밝힌 실험이 있어요. 자, 맨 처음에 원자설은 누가 발표를 했냐면 볼턴이라는 사람이, 자,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딱딱한 공과 같은 모양이야. 그런데 돌턴의 원자는 아무것도 표현이 돼 있지 않지. 아무것도 없어요. 플러스를 띈 거, 마이너스를 띈 거 이런 게 표현되지 않아. 그런데 자, 누구냐면 톰슨이라는 사람이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전자를 발견을 해. 그러면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요 원자 안에 전자가 표시돼야 돼. 그런데 전자가 표시되려면 마이너스를 띄는 것만 있어서는 중성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플러스가 분포하고 있는 플러스 바다에 전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푸딩 모형으로 원자설이 변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을 해요. 자, 원자 핵이 발견됐으니까 중심에 원자 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중심에 6개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6개가 주변에서 돌면 돼. 중화할 만큼. 자, 이렇게 도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전자가 도는 길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 자, 그래서 만약에 전자는 원자핵주의에 원운동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원운동한다라고 하면은 이 말은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 스펙트럼은 연속이 나와야 돼.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맞다면 수소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 스펙트럼이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발표를 했냐면은 자, 보어라는 사람이 수소 방정관을 스펙트럼 분석을 했어. 그래서 결과는 선 스펙트럼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보어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야, 너 러더퍼드 네 모형 틀렸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어 모형은 어떻게 변하냐면 플러스가 수소 원자 모형이야. 플러스가 있으면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보어의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요. 자, 껍질 모형에서는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다. 전자가 도는 길이 정해져 있고 전자는 원자핵주의를 전자는 원운동한다. 자, 요거는 보호의 모형에서는 맞다는 얘기야. 원운동이. 자, 그런데 이제 현대 가면은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분포를 따져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부르지. 자, 현재 원자 모형이야. 오비탈은 전자의 발견 확률이에요. 확률 함수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전자는 원운동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는 원자핵주의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전자는 원자핵주의를 원운동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원운동한다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만 따지는 거야. 자, 이게 원자설의 변천인데 이제 이런 원자설 변천이 되게 되는 실험을 배워볼 거예요. 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 있어. 자, 음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유리관에 한쪽에 금속판 또 다른 쪽에 요거는 그냥 도넛 모양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금속판을 놓고 여긴 진공이야. 자, 진공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리고 요 끝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놨어요. 자, 형광물질을 발라놓고 요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강하게 걸었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형광물질 발라놓은 곳에 이런 도넛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 그리고 그림자 생기고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곳에는 막 빛이 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플러스 극으로 달려갔지. 자,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음극선이라고 부른 거야. 자, 이 첫 번째 실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자, 이 음극선관에 똑같은 장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었어요. 자, 위쪽에 마이너스 극을 걸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플러스를 이렇게 전기장을 걸고 마이너스 극하고 플러스를 강하게 걸었더니 자, 음극선이 이제는 직진하지 못하고 플러스 극으로 휜단 말이야. 요런 두 번째 결과를 얻었고 세 번째 결과는 자, 음극선관에 똑같은 역시 장치를 만들고 자, 요 가운데 이렇게 바람개비를 달아놨어요. 바람개비. 그 다음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걸었더니 이 바람개비가 여기에서 회전을 하더란 말이야. 자, 이런 결과를 얻어낸 거야. 그러면 이 톰슨은 자기 실험한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여 플러스 극으로 직진한다야. 자, 여기서 그림자가 생긴 게 바로 빛의 직진성 때문이거든. 그림자가 생겼으니까 직진하는구나 라는 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음극선은 플러스 극으로 휘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석을 했거든. 그래 놓고 결국은 음극선이 뭐냐라는 거는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다.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자, 그래서 톰슨 원자 모형이 이렇게 변한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모형으로. 그러면 플러스도 발견을 해내야 되겠지. 자, 플러스도 누군가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 양극선 실험을 해요. 자, 양극선 실험을 해서 양성자를 발견을 했어. 자, 어떤 실험이냐면 이 사람은 톰슨과 같이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소를 집어넣어 놓고 자, 양쪽에 이렇게 도넛 모양의 금속판을 두 개를 걸쳐 놓고 양쪽에다가 형광물질을 양쪽에다 발라놨어. 그래 놓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걸었더니 자, 여기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양쪽에서 똑같은 그림자가 생겨요. 자, 그림자가 똑같이 생겨. 그러면 자,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무엇인가 또 직진했다는 뜻이지. 그치?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발견된 거야. 자, 수소 원자가 있을 때 음극선은 전자라 그랬잖아. 요게 수소 원자하고 충돌하면서 수소 이온을 만들고 전자를 빼내버려요. 그랬을 때 이 양성자가 양극선으로 이제 흐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H 플러스는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양성자를 발견한 거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골드스타인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여기서 알파 입자가 뭐냐면, 자, 요거예요. 헬륨 2의 4의 2 플러스 이온이야. 즉,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헬륨 원자핵이 알파 입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 자, 요게 납인데, 납에다가 요게 방사성 원소를 집어넣어 놨어요. 자, 방사성 원소에서는 방사선이 방출이 되거든. 그랬을 때 요 앞에다가 금박을 세워놨어. 금박. 자, 금박을 세우고 이 주변을 이렇게 형광띠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우수한 반짝임이 나와.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데서도 반짝이고 더 가끔 이런 데서도 반짝여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뭔가가 금박을 통과해야 되겠지? 그치? 통과했다는 뜻이야. 그 뒤쪽에서 반짝이기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런 거는 휘었다. 많이였다. 적게였다. 그리고 이런 거는 충돌해서 튕겼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골드스타인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톰슨, 네 원자 모양이 맞다면 저 실험에서,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됐어? 자, 플러스가 배열되어 있는 곳에 마이너스가 군데군데 중화할 만큼 박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쐈냐면 알파 입자를 쏜 거야. 알파를. 자, 알파는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쐈을 때 통과해야 되니까 우선, 자, 플러스가 중성을 통과할 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고르게 배열되어 있으면 중성이란 말이야. 튀는 입자가 나타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튕겨 나오는 입자가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직진만 설명이 돼요. 직진만. 즉 금박을 통과한 것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야, 톰슨 네 원자 모형은 틀렸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해요. 자, 어떻게 제시하냐면, 자, 플러스가 6개 있다면 전자가, 자, 6개를 주변에서 돌아요. 그럴 때 한번 보자. 알파 입자를 멀리서 쏘면 얘는 그냥 직진을 해. 근데 알파 입자가 이렇게 지나다가 플러스하고 가까워지잖아. 원자핵과 가까워지면 살짝 휘어. 근데 이렇게 지나다가 더 가까워지면 플러스와 플러스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많이 휘어요. 그러면 적게 있는 놈하고 많이 있는 놈이 설명이 되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하고 부딪히면 튕겨나오더라 라는 것까지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야, 네 실험으로 네 원자 모형으로는 내 실험이 설명이 안 돼. 그런데 내 실험에 의하면 이 세 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만들어져 라는 거지.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는지 봐봐. 첫 번째,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근데 낚는 문제가 원자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원자 핵의 대부분은 이라고 가끔 나오거든. 그러면 틀린 거야. 원자 핵이 아니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통과했죠? 알파 입자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축구장에 있지. 잔디밭에 가운데 딱 서가지고 엄지손톱만한 쇠구슬을 가운데 딱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그게 원자 핵이고 축구장 크기가 원자의 크기가 돼. 그러니까 대부분 비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밀집되어 있어야 밀어내니까 휘어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자 중심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세 번째 이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실험으로 무엇을 발견했냐면 원자 핵을 발견했는데 원자 핵은 극히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와 그 다음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아직 원자 질량은 설명이 안 돼요. 자, 왜 설명이 안 되냐면, 자, 아직 중성자가 발견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골드스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 선생님이 잘못 썼네. 골드스타인이 아니고 러더퍼드죠. 골드스타인은 양성자를 발견했고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자, 근데 러더퍼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내가 실험한 거에서는 질량이 더 작게 나와. 크게 나와. 근데 이 실험으로는 질량이 설명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중성자가 미발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중심에는 질량을 가진 전기를 띠지 않는 다른 입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라 그래서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을 해줘. 그러면 중성자 존재를 예측했으니까 누군가는 중성자를 또 발견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야. 자, 체드윅의 중성자를 발견을 해요.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러더퍼드의 실험을 똑같이 훔쳐갔어요. 자, 똑같이 훔쳐가고 여기에 자, 뭐를 했냐면 금박이 아니고 베릴륨 박으로 여기다가 세워놨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알파 입자가 딱 충돌해서 튕겨나온 게 있지? 중성자가 튕겨나와. 요 중성자를 체드윅은 잡아낸 거야. 자, 그래서 중성자까지 모두 발견이 돼요. 그런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가 이제 다 발견이 될 거야. 그래서 원자설이 점점점 변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혜진아 선생님이 실험 설명한 게 몇 페이지까지 설명이 됐냐면
108쪽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108쪽에 보면은 봐봐. 원자의 구성 나오죠? 그 밑에 거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1단원에서 선생님이 먼저 했지? 자,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봐봐. 뒷장을 보세요. 바로 얘 두 개가 나오니? 그 얘는 1단원에서 풀었던 얘야.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원자량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는 필기를 해놔야 돼. 쓰는 내용이, 자, 어디다 쓸 수 있는지 보자. 빈자리가, 자, 110페이지 맨 아래 있지? 비어있죠? 그리고 111페이지의 맨 아래도 빈자리가 넓게 있지? 그 자리에 다른 내용은 쓰지 않을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 들어주는 거를 거기에다가 쭉 써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앞에서 배웠던 평균 원자량의 개념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할 거야. 자, 뭐냐면 Cl2의 분자량 종류와 그 분자량을 갖는 분자의 존재비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쉬운 문제부터 쭉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CL35짜리는 75% 존재하고 CL37짜리는 25% 존재를 해요. 알겠니?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 CL2는 CL과 CL이 결합한 거니? 그치? 자, 그러면 CL과 CL이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할 수 있죠. 35짜리와 35짜리가 결합하면 분자량은 70짜리가 되지. 자, 그런데 존재비를 보세요. 자, 존재비는 35짜리는 4분의 3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4분의 3 곱하면은 16분의 9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5짜리와 37짜리는 72. 근데 37짜리와 35로 결합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은 16분의 3.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16분의 3. 두 개 더하면 16분의 6. 그 다음 37짜리와 37이 결합하면 74짜리가 돼.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16분의 1. 자, 얘는 그래서 9대 6대 1이 나오죠. 자, 이 비율 잘 기억해도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숫자거든. 자, 9대 6대 1이 나올 때, 자, 분자량의 종류는 몇 종류가 나왔니? 세 종류 나왔지? 그래. 자, 세 종류 나왔을 때 동위원소 존재는 반드시 몇 종류? 그렇지, 두 종류여야 돼. 자, 그러니까 동위원소가 두 종류면 반드시 분자량은 세 종류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봐. 선생님이 거꾸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해볼까? 자, 요 문제에서 CL2 분자량은
70, 72, 74짜리가 74가 자 9대 6대 1의 존재비로 존재할 때 자 분자 원자의 동위원소 종류와 존재비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혜준아,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 있지? 그러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에 2분의 1,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큰 것에 2분의 1이 자 동위원소의 원자량이에요. 자 그러면 자 분자량이 제일 작은 것 70의 절반은 CL35짜리지. 맞니? 자 CL35의 존재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봐. 9대 6대 1 전체를 더해요. 몇이니? 16이지. 9대 6대 1. 그 중에 9개 존재하지. 맞아요? 그걸 루트 씌워. 그러면 4분의 3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4분의 3, 4분의 3 곱이 x의 제곱이잖아. 그치? x의 제곱이 16분의 9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x를 구할 때는 그거에 루트를 지우면 되겠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보자. CL37은 자 74짜리의 절반짜리야. 그러면 16분의 1이죠. 전체 중에 하나, 16 중에 하나. 그거 루트 씌우면 4분의 1이 바로 존재비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또 다른 예를 선생님이 한번 내볼 거예요. 자, 보자. X2 분자량이 EA 플러스 2, EA 플러스 4의 세 종류가 존재하고 그 존재비가 1대 2대 1일 때 X 원자의 동위원소 종류와 존재비는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X하고 X가 더해져서 분자량이 2A가 되려면 자, A와 A가 결합해야 되겠지? 자, 그런데 존재비가 잘 봐. 1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요게 A 플러스 2, A 플러스 2A 그러면 얘는 2A 플러스 2, 2A 플러스 2. 이 존재비가 2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2, A 플러스 2. 그러면 2A 플러스 4짜리 존재비가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아. 자, 동위원소는 그러면 XA짜리가 존재하겠죠. 맞지? 자, 근데 XA짜리는 존재비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전체 더해봐. 1대 2대 1. 4지요. 4에 하나. 이걸 루트 씌우라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1이 존재해요. 그러면 똑같이 XA 플러스 2짜리도 4분의 1의 루트니까 2분의 1. 그러므로 XA짜리하고 XA 플러스 2짜리는 1대 1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50%대 50%. 됐니? 자, 그 다음 한 문제를 더 선생님이 내볼 거야. 왼쪽은 지워도 될까? 자, 왼쪽 지우고. 자, X2 분자량은 EA 플러스 2, EA 플러스 4 존재비가 1대 2대 1이고, 자, Y2 분자량이 EB 플러스 2, EB 플러스 4인 4의 존재비가 9대 6대 1일 때 XY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의 존재비는 얼마일까? 자,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응용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1대 2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먼저 알아야지. XA짜리는 2분의 1이고 XA 플러스 2짜리도 2분의 1의 존재죠. 1대 1이니까. 그 다음에 YB짜리는 4분의 3이고 YB 플러스 2짜리는 4분의 1이죠. 우리 저기에서 앞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응용을 한 거야. 그러면 XY의 분자량은 제일 작은 게 A, B짜리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비율로 있죠. 그래서 12분의 3의 비율이 나와요. 알겠니? 근데 XY 분자량이 제일 큰 거는 요거는 A, B 곱하면 안 되지. A 플러스 B죠. 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4. 이게 제일 큰 거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뭐야 이거? 8분의 12분의가 아니라 8분의 1이 되죠.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응용이 될 수 있는 게 2단원에서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또 2단원에서는 자, 이런 문제들도 나오죠. 자, CO2 12짜리, 16짜리, 뭐 X몰, CO2 12짜리에 18짜리 Y몰, 이런 형태로 나와서 중성자와 양성자 수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 자, 이런 문제도 2단원에서는 충분히 다뤄진다.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원자설의 변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밝힌 실험은 여기까지가 우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의 수소 선 스펙트럼을 실험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는 거야. 자, 거기에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나오죠? 맞니? 109페이지에 자, 그 시작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끝난 다음에 자, 오늘 배운 것들 쭉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또 살펴보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질문을 해보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자, 이 사람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소 방전관의 스펙트럼 분석을 했어. 자, 수소 방전관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 수소를 채웠어. 어떤 사람하고 실험이 비슷하지? 골드스타인이 수소를 채운 실험을 했잖아. 자, 여기에서 자, 수소를 채운 다음에 양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강하게 걸어. 그랬더니 여기서 빠지직하고 방전이 일어나면서 빛이 나요. 자, 이 빛이 발생할 때 이 빛을 스펙트럼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게 중요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 봐.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 자, 선생님 항상 같은이라고 써줬잖아. 그러면 저 속에다가 수소의 양을 많이 해도 그 다음에 전압을 더 강하게 걸어도 스펙트럼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스펙트럼을 봤더니 자, 스펙트럼 선이 이렇게 항상 4개가 나오더래. 자, 선생님이 보내준 책의 그림하고는 좌우가 변했을 거야. 자, 그리고 요 밑에 656 나노미터, 요게 410 나노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이 이쪽은 길다, 이쪽은 짧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죠. 여기는 작다, 여기는 크다.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는데 여기는 작다, 크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자, 요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이니까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시광선의 연속 스펙트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하지. 그랬을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게 누구냐면 빨강이에요.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보라색이야. 그러면 요게 빨강이고 요게 보라색이라는 얘기거든. 가시광선 중에. 그 중에 빨강색의 바깥쪽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불러. 적자가 붉을 적자잖아. 그리고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불러. 그러면 잘 봐. 이 모양을 잘 봐야 돼. 저 스펙트럼이 항상 매번 실험을 해도 저 모양이 나오니까 저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모형을 정했냐면 자, 플러스가 있는 곳에 전자가 도는 길이 있어요. 자, 전자가 도는 길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봐봐. 간격이 점점점 무한대까지 갈수록 점점 좁아지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봐. 요 띠를
요렇게 잘랐다고 한번 해보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잘랐다. 그리고 요것과 비교해봐. 스펙트럼이 나온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지. 요 껍질 모형처럼 스펙트럼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모형을 얘기하게 되냐면 껍질 모형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껍질을 여기서부터 K 껍질부터 해서 알파벳 순서야. K, L, M, N 껍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전자 하나 있으니까 첫 번째 K 껍질에 있는 게 가장 안정할 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가장 안정한 전자의 상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바닥 상태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 바닥 상태 전자는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 껍질마다. 요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불렀어. 그러면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자, 에너지가 흡수되어 높은 상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간 거는 매우 불안하겠죠. 전자들이. 불안정해. 그러면 아주 빠른 속도로 있지. 첫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이렇게 막 떨어질 수가 있어. 높은 데 있는 것들이. 그럴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빛으로 나올 거야. 빛으로. 이 빛을 보어는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껍질이라고 했는데, 자, 이 껍질을 우리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4번 껍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자, 앞으로 이 껍질의 숫자를 구했을 때 이 숫자를 뒤쪽에서 주, 양자, 수라고 불러요. n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첫 번째 껍질 전자가 최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 최대 수용 전자수는 2n제곱이래. 그래서 얘는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더라는 얘기야. 자, 이게 껍질 모형이었어요. 됐니? 자, 요 그림은 110페이지에 맨 위쪽에 비어있는 곳에 요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그렸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비어있는 거 있지? 자,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요거는 알아두자. 자, 저 모형을 이렇게 세로로 그림을 그렸다고 보자. 자, 요게 n은 1, 2부터 해서 쭉 무한대까지가 있고, 자, 전자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질 때 에너지 방출한다 그랬지? 방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잡아. 모든 경우에 중간에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는 누가 밝혔냐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밝혔다 그래서 이거 몰라도 돼요. 다회선이 나와 여기서는. 근데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무한대서부터. 자,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자, 이건 자외선이지만 이게 가시광선이야. 이걸 밝힌 사람이 발머라고 해서 발머 계열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잘 봐봐. 요 가시광선에 선이 4개 나왔지? 맞니? 그 선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가시광선 4개.
그러면 요게 빨강이야.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 화살표가. 요게 보라색이야. 그러면 자, 요게 빨강색은 껍질이 3에서 2로 떨어진 거. 요거는 4에서 2. 요거는 5에서 2. 요거 보라색은 6에서 2로 떨어진 에너지란 뜻이에요. 알겠냐? 그 다음 이번에는 무한대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자, 파스텐이라는 사람이 밝혔다 그래서 이거는 적외선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선 요거만 알아줄 필요가 있어. 요거만. 간단하게 빨간색은 6에 뭐야? 3에서 2, 그 다음은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런 순서대로 떨어졌다는 것만 알아두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쪽에 이제 보어의 이 선 스펙트럼 실험을 한 거를 뒤쪽에 해석이 나와. 해석을 볼까요? 112쪽에 자, 수소 원자 모형의 해석. 여기서는 필요한 것만 하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운동한다. 이건 보호에서만 원운동한다라는 말이 맞아. 다른 데서 원운동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안쪽부터 껍질의 이름을 K, L, M, N은 1, 2, 3 껍질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 껍질이 뭐냐? 각 껍질에 에너지 준위는 E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더라. 그러니까 껍질이 결국은 에너지 값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 4번 낮은 에너지 준위 전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흡수하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해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고 높은 에너지 준위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수소 광전관의 실험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소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의 스펙트럼이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선 스펙트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 없다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발달하게 돼. 됐나요? 자, 그 다음 거는 그냥 쭉 읽어보면 돼. 자,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이웃한 두 에너지 준위와의 차이는 감소하죠. 그리고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 그 다음 같은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써 있어. 그거는 쭉 읽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을 배우기 전까지가 다 끝난 거야.
원자설의 변천과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밝힌 실험들로. 알겠습니까?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발견 확률 함수야. 자, 원래는 오비탈 끝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끝이 없는 거 배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 끝을 임의로 정했는데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거리까지를 오비탈 크기로 정한 거야.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은 1s 오비탈의 거리에 따른 이게 핵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리고 y축이 확률인데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를 크기로 정했는데 요게 90%란 얘기야. 앞에 면적이. 자, 그 다음에 2s와 1s의 차이점은 자, 거리에 따른 확률이 이렇게 돼 있지. 자, 요점에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확률이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1s보다 좀 더 크기가 크지. 자, 이렇게 해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공간에서 이 분포로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배우자. K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은 S 오비탈밖에 없어. 그리고 L 껍질에는 S와 P 오비탈이 존재하거든. 자, L 껍질에는 S와 P. 그런데 이걸 이렇게 쓰면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게 N은 1이고 요게 N은 2잖아. 그래서 1S, 2S, 2P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 거거든. 그 다음에 M 껍질은 N은 3이니까 자, 껍질이 3S, 3P 그리고 또 3D라고 하는 새로운 오비탈이 나타나. 그 다음에 N은 4에서는 4S, 4P, 4D, 4F 오비탈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F로 끝내면 돼. O 껍질에는 OS, OP, OD, OF. 자, 그리고 혜진아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거볼까? 대각선으로 1번, 2번, 3번. 자, 수능에서는 여기까지만이야. 수능에서는 요 4번까지만이 타겟이고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이제 혜진이가 대학 가면은 요 순서도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요 오비탈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 있죠. 뭐 이거는 혜진이도 다 알고 있지. S 오비탈은 구형이죠. 그건 간단하게 해보자. 그 다음에 P 오비탈은 R형형이고 근데 구형의 경우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전자 발견 확률은 어느 곳에서나 확률이 같은 거야. 근데 P 오비탈은 R형형이지. R형형. 자, 이 R형형은 자, PX, PY, PZ 해가지고 세 종류가 있는데 자, XY, Z축으로 X축으로 이렇게 있으면 PX라고 부르죠. 자, PX 오비탈은 X축에서만 발견될 확률을 갖는 거야. 그리고 Y나 Z축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0이에요.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s오비탈은 1개 개수가, p오비탈은 3개, d오비탈은 5개, f오비탈은 7개 이렇게 나가. 오비탈의 개수가. 자, 그런데 우리는 타겟은 s오비탈하고 p오비탈까지만 타겟이야. 알겠죠?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대각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냐? 이게 전자를 채우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전자를 채우는 순서. 이거 선생님도 있지? 이거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외우는 게 똑같아. 이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냐면 1S, 2S, 2P 그냥 3S, 3P, 3D 써놔. 4S, 4P, 4D, 4F 그 다음에 5S, 5P, 5D, 5F 그 다음에 6S, 6P, 6D 그 다음에 6F, F로 끝내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그어버리면은 이게 채우는 순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디를 먼저 배울 거냐면 자, 113쪽에 전자를 채우는 규칙 나오죠. 자, 전자를 채우는 규칙 3가지를 먼저 배울 거예요. 자, 전자를 채우는 규칙의 첫 번째가 싸움의 원리야. 자, 싸움의 원리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자, 이게 싸움의 규칙이에요.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진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해놓고 대각선 그라고 했지. 이 대각선 순서가 바로 뭐니? 에너지 순서라는 얘기와 같죠.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부터 높아지는 에너지 순서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그냥 이렇게 그려보면 1S, 그 다음이 2S, 그 다음에 2P, 그 다음 3S, 그 다음 3P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차례로 채운다. 두 번째,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죠. 자, 파울리 베타 원리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봐봐. 금지 법칙이라고 써 있어. 금지 법칙. 즉 무슨 얘기냐면 다른 법칙은 어긋날 수 있지만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긋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가 어긋났다 그러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돼요. 존재할 수 없는 배치. 틀린 배치라고 불러. 자,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냐?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까지. 이게 첫 번째 금지야. 한 오비탈에는 최대 2개. 즉, 자, 오비탈에 전자 안 채울 수 있니? 아니지, 안 채울 수 있지. 그래, 2개까지 채우면 돼, 최대. 그러니까 오비탈에 전자가 안 채워질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가 채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 2개까지는 채워질 수 있어. 그런데 한 오비탈에 3개 전자가 채워진 거는 불가능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쌍을 지어 채워진다 이런 뜻이야. 자, 두 번째 쌍을 짓는 방법이에요. 전자를 우리가 화살표로 자주 나타내지. 점으로 나타내면은 모르지만 화살표로 나타낼 때는 쌍을 지을 때 요렇게 쌍을 짓는 거고 요거나 요런 거는 틀린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금지 법칙이야. 자,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4개의 양자수가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고 세 번째 규칙은 훈트의 규칙이야. 자, 훈트의 규칙은 홀전자가 가장 많은 전자 배치를 따른다. 이건데, 자, 이거를 훈트의 규칙은 있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도 돼요. 자,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둘 이상 존재 시 쌍을 짓기 전 빈 오비탈 먼저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훈트의 규칙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혜진아 그림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 게 비어있지. 선생님 그 내용 정리에. 거기다 뭐를 할 거냐면 자 에너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반반씩 나눠서 그릴 테니까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 자, 수소의 경우. 자, 그 문제를 풀 때, 자, 다음은 수소에서라는 말이 나오면, 자, 단전자라는 얘기거든. 수소의 경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s, 2s, 2p. 그 다음 3s, 3p, 3d. 이런 형태로 에너지가 돼 있어. 그래서 수소의 경우는 자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해요. 주양자 수에만 의존한다. 자, 수소의 경우는 이렇다는 얘기야. 수소의 경우만. 알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 옆에다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헬륨 이상. 그렸니? 자, 헬륨 이상. 자, 헬륨 이상 얘는 다전자의 경우야. 다전자의 경우 에너지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대로 1s, 2s, 2p, 3s, 3p, 4s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요 짝대기 하나가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 오비탈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s 오비탈은 1개, p 오비탈은 3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전자를 채울 건데, 자, 보자. 여기다 전자를 채울 거예요. 전자가 하나 채워질 때 1s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채우면은 이거는 누구 법칙에 어긋나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요. 이거는 틀린 전자 배치야.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채워졌다면 뭐냐? 들뜬 상태라고 불러. 자 이걸 들뜬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그 밑에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야. 자 불가능한 전자 배치를 제외하고
자, 불가능한 전자 배치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긋난 거. 자, 전자를 채우는 규칙에 어긋나잖아. 채우는 규칙에 어긋나면 틀린 배치가 아니라 들뜬 상태 전자 배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들뜬 상태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상태. 자, 그럼 여기다 전자를 두 번째 전자는 다운으로 이렇게 채워야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전자는 여기에. 네 번째 전자는 여기에.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전자 봐봐. 이 세 개 오비탈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도 돼. 자, 그 다음 전자는 나머지 빈 곳에 하나. 그 다음 전자는 반드시 이 빈 곳에. 맞죠? 그 다음, 자, 이 셋 중에 아무 데나 다운으로. 자, 역시 이렇게 채워라 라는 얘기지. 맞니? 잠깐 끊어지는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자꾸 끊기지? 지금은 어때? 지금은 괜찮지? 그래. 자, 이렇게 전자를 채워라 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런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홀전자라고 부르죠. 자, 쌍을 짓지 않은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됐니? 자, 이게 바로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 다 됐지? 그러면 자, 요거 그림도 그렸니? 자, 그러면 지우고 자, 전자 배치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 자, 자, 오늘은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들 얘는 안 풀 거예요. 요거까지 알려주면 혜진이가 이제 나머지는 요거까지 다 외워와야 돼. 다음 시간에 혜진아 이 단원도 거의 끝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진도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래서 혜진이가 공부해야 될 양, 외워야 될 양이 많아. 자, 전자 배치로 알 수 있는 사실들 보면 첫 번째, 자, 홀전자 수. 쌍을 짓지 않은 전자수죠. 자, 이 홀전자 수는 규칙이 있어요.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해가지고 1, 0, 1, 2, 3, 2, 1, 0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 자,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수라는 거는 이제 전자가 한 개라도 채운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전자가 모두 채워진 오비탈 수라고 하면 전자 두 개를 채운 오비탈이야. 그 다음 네 번째,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 원자가 전자수라고 나와 있죠. 원자가 전자수. 자, 원자가 전자수는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지. 자,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를 우리는 최각 전자수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자, 원자가 전자수는 최외각 전자수가 있지. 1개부터 7개까지는 원자가 전자도 1개부터 7개로 불러요. 근데 최각 전자가 8개일 때 원자가 전자는 0이라고 불러. 이해되니? 자, 그 다음 5번에 주기라는 말이 나와. 주기. 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죠. 그렇지? 자, 주기의 결정이 중요하지. 결정. 결정은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예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첫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졌다면 1주기.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으면 2주기. 세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하나라도 채워져 있으면 3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주기야. 그 다음 조기라는 거죠. 주기율표에 세로줄. 자, 이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의 모임이에요. 비슷한 원소 또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이라고 쓸까요? 비슷한 원소의 모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기를 결정하는 게 또 나오죠. 자, 알고 있지? 주기는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하죠. 자, 족은 자 여기서 주기는 원자과 전자가 채워진 껍질수고 족은 원자과 전자수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일 때는 1족, 2족으로 분류하는데 3개부터 7개까지는 13족에서 17족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0일 때가 18족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주기, 족, 원자과 전자수 계산은 무조건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 배치로 따져야 돼요.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따져야 돼. 들뜬 상태나 이온으로는 주기와 족을 따지면 안 된다는 뜻이지. 알겠니?